자, 무심코 한 생활 속 증여 행위, 여러분도 잘못하면 증여세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뜻 없이 잘 모르고 했는데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세금까지 낸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헤럴드 경제 김성호 기자님이 3월 7일 날 올려주신 글인데, 무심코 이체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들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림은 딱 봐도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챗GPT로 하신 것 같습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좀 볼게요. 자, 일상에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수 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내도 괜찮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의 무상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세, 사후에 하면 상속세인데 세율이 상속세, 증여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의미인데, 이건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례별로 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괜히 나중에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건데, 가족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밑에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보내시는 분이 잘 알아요. 정말 이렇게 편의상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뭔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은 나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세무공무원이 잘할까? 아니지. 이걸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가장 잘 알지. 자, 다행히도 모든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데 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혼수용품, 축의금 등이 있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생활비.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때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 통념상. 자, 이 말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꽤 많이 할 겁니다. 뭐라고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누구나 딱 보더라도 그래, 뭐 저 정도는 줄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정도는 줄 수 있지는 되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기준이 모호하죠. 그 기준을 잘 알 수 없잖아. 개념이 헷갈리는 게 애매한 거고. 그래서 애매모호도 잘 써야 돼. 미안해요. 딴 데로 세서. 어쨌든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벌써 막 채팅창에 나오잖아요. 금액이 얼마냐. 자, 금액을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과세당국에서. 절대 안 알려주죠. 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500만 원까지는 된다. 그러면 다 그 금액에 맞추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자, 한번 그래도 봅시다. 먼저 부양 의무가 없는 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활비를 보태줘.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그 밑에 자기 자녀, 즉 그 자녀의 손자녀의 엄마 아빠가 지금 사고로 사망했다거나 그런 경우니까. 그런데 그 손자 입장에서 엄마 아빠 버젓이 살아있고 돈도 벌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떤 용돈 정도 수준의 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또 따로 지급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지. 자, 여기 보시죠. 부양 의무는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있다. 그 외의 가족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자, 때문에 취업 준비생의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가 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이거 또 주냐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골 때려요. 자, 다음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줬어요. 100만 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반찬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게 소비 지출성 자금으로 쓰라고 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받았는데 너무 알뜰살뜰한 거야. 가지고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50만 원 차곡차곡 모읍니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단타를 치더니 이걸 막 굴리더니 갑자기 부동산을 사버려. 야, 그럼 이게 좀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거는 100만 원에서 또 50만 원 쓰고 남은 50만 원으로 굴렸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0만 원을 생활비를 막 주는데 500만 원 넉넉하게 쓰고 500만 원 그냥 단순히 차곡차곡 쌓았어.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재테크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 차곡차곡 쌓아도 1년이면 6천만 원이 되잖아요. 2년이면 1억 2천.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부동산을 취득해버린다. 세를 끼고 사두고.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1,000만 원 방금 그러면은 900만 원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 자금의 용도가 정말 쓰고 소비 지출로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자산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죠. 그런데 교육비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부양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부양 의무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쩌다 좀 한 번씩 예뻐서 이렇게 학원비 해라. 뭐 이렇게 돈 100만 원 주시면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증여세가 과세 되겠습니까? 설마. 그랬는데 막 그게 과한 거죠. 막 매달 영유 보내야 되니까 막 1,000만 원씩 막 주는 거야. 그건 조금 약간 그렇다. 그렇죠? 자, 그래서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이지만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손자녀 입장에서 위에 부모가 잘 해주고 있는데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부모가 있긴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뭔가 어려워. 부양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법이라는 게 이 법 정서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좀 어느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봐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근데 이것 역시 지나치게 과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 지나치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이 종합적으로라는 말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답을 찾으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 오면은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보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치료비. 치료비는 앞서 말한 생활비, 교육비와는 달리 부양 의무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아프니까. 이는 환자에게 발생한 치료 비용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따지지 않고 인본적 차원에서 예외를 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어. 내가 이제 치료비를 그러면은 증여세 없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아파보자.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뭐 중증 어떤 질병이나 뭐 암 같은 그런 게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부양 의무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다 나서서 도와주고 해도 좀 들똥말똥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걸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프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조건은 있어요. 치료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여야 된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치료비는 대부분 비과세 되는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보양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혼수용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가전제품, 가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차량이라든지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인데 그냥 일반적인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라 뭐 LG 시그니처 막 고가 브랜드야. 어떡할 건데 이거. 그리고 막 냉장고 문을 쫙 열었는데 안에 막 현금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상상만 해도 근데 즐겁긴 하다. 그죠? 차량.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 해가지고 좀 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제네시스 풀옵션으로 쫙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축의금. 결혼 당사자에게 준 축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돼요. 다만 유의할 점은
부모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이 있고 그 자녀한테 들어오는 축의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명록 그래서 이게 다 구분해서 적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모님들도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본인들한테 인사차례로 들어오는 건 또 본인들은 좀 나름 챙겨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라. 그런데 그게 막 좀 섞이거나 그러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축의금 대장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뭐 좀 소액이라면 요 정도는 부모님이 그걸 받아서 주는 것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게다가 자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 있고 특히 혼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면 1억 원이 또 추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깔끔하게 한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면은 거기에서 더 얹어서 한 2억 정도를 나는 증여를 해버릴 것 같아. 그럼 1억 5천 공제가 되고 과거 10년 동안 받은 게 없다면, 그리고 이번에 혼인신고 처음 한 거라면, 그러면 1억 5천 공제되고 5천에 대해서 10% 세율, 즉 5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2억 받았으니까 500 내면 1억 9,5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좀 새 출발할 수 있겠죠. 새 출발이라기보다는 뭐 혼인하면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과거 판례를 하나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의금을 40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알았네. 400만 원은 된다. 그럼 500만 원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아시겠죠? 그래서 김영석 상속전담센터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그냥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뵀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정보고 좋은 정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밝혀야죠. 그쵸? 다른 분들이 이게 애써서 쓰신 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이 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였냐면, 종류별로 이렇게 좀 잘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근데 대원칙이 뭐예요?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주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든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생활비를 준 소액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자산취득 형성 자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증여세 과세된다. 이걸 꼭 아시면 되고요. 뭐 우리 라이브 들으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셨으니까 하나를 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PCI 시스템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국세청 보도자료 2009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어떤 사람의 5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 증가액 그리고 소비 지출액을 봅니다. 얘를 플러스 값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년 동안에 뭐 10억짜리 집을 사고 뭐 한 5년 정도, 5억 정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해가지고 썼다 그러면 15억이 되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신고 소득된 금액이 연봉 3천이어가지고 5년이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1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5억에서 1억 5천 빼니까 13억 5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13억 5천이 금액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탈루 혐의금이래요. 혐의금액. 그러니까 진짜 탈루한 건 아닌데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연봉이 5천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냐, 카드로. 그래서 13억 5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답을 해봐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거의 못하겠지. 그럼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이 있었는데 제가 아끼고 잘 모았어. 그거 아파트 산 겁니다. 그래? 그럼 생활비 얼마 받았는데? 뭐 계좌 뭐 2차 조회 되면 다 나오죠. 생활비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탈루 혐의 금액이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치 값이에요. 내가 30대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이게 별로 크지 않겠지. 뭐 40대 중반이다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도 뭐 10년 넘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평균 금액이 뭐 5억인데 갑자기 여기 나오는 막 30억이야. 탈루 혐의 금액이. 그러면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미친 듯이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탈루 혐의 금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값을 낮추거나 마이너스 값을 올려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값을 낮춘다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도 하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말고 신용카드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 나도 고가주택 사고 싶고 잠삼대청 사고 싶고 강남권에 아파트 사고 싶고 주식도 사가지고 빵빵빵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신용카드도 내가 적당히 소비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신고 소득 금액을. 그래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줄어들죠. 그 무슨 말이에요? 신고하는 소득 금액을 올리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데 이거는 많이 사고 싶어 이런 거죠.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유행하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나죠.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더라도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적당히 해야 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대충 금액이 나오죠. 그래, 그냥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받으시려면 알림 설정,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